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일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충청 지방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졌는데 중서부 지방엔 일요일까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 정부는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여전히 대화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선 대북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번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인 구미형 일자리 협약식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심 소재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게 과제인 만큼 구미형 일자리 협약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한 세계무역기구 WTO 이사회 결과가 좋았다고 자평했지만 일본 언론에선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번 조치를 진두지휘하는 경제산업성이 수출 규제 표현을 쓴 NHK 기자에게 수출 관리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지적한 사실을 스스로 밝혀서 압력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국정농단을 포함한 박 전 대통령 선고 형량은 모두 징역 32년으로 1년 줄었는데 검찰은 선고에 불복해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유럽이 불볕더위에 들끓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기온이 섭씨 42.6도, 벨기에와 독일, 네덜란드도 40도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고 냉각수 과열 가능성으로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금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여전히 외교적인 대화와 실무 협상 재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에서는 대북 강경파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미국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준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자,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정부의 추가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펜타곤에서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 취임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북한과 외교적으로 나아갈 길과 협상을 통한 해결책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백악관 NSC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뒤에도 신중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전히 대화를 원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북미 정상의 약속,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we, continue to urge the North Koreans to resolve all of the things that the president and that Chairman Kim have talked about through diplomacy. We urge no more provocations and that all parties should abide by our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Does that mean that 국무부는 또 대북 제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실무 협상 진전에 대한 희망도 나타냈습니다. 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지난달 말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이후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의 시험 중단을 성과로 자처내온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또 미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무엇을 더 얻어낼지 살피는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익연구소 해리 카지네스 국장은 한미 군사훈련에 화가 난 북한이 실무협상 날짜를 잡지 않고 식량 지원도 거부한 데 이어 새로운 무기 체계를 시험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대북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요? 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이 미 의회 반응입니다. 에드 마키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의 말입니다.
마키 의원은 북미 정상회동에서 실무 협상도 진척되지 못한 가운데 북한은 나쁜 합의로 이끌기 위해 미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한편 최대 압박 전략 유지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5월 초에 이어 다시금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 조야의 강경론과 회로는 점점 더 확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어려워지는 걸까요? 네, 이것을 실무협상 재개의 난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북한의 이번 발사 도발은 대화의 문을 닫겠다는 것보다 오히려 미국과 협상을 원하는 것이고 그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행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 역시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경고하면서도 무게의 중심은 대화 재개에 뒀습니다. 또 북한의 발사체가 단거리라고 강조한 것은 그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핵 문제에서 외교적 성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 이후 그 결실을 과시하기 위해 북한과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실무 협상 재개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놓고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미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요. 그 협상 재개까지 또 그 이후에도 양측의 신경전과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희준 특파원 리포트가 나가는 도중에 자막으로 저희가 속보를 보내드렸는데요. 어제 새벽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렸죠. 만 하루 정도가 지났는데 이와 관련한 북한의 첫 관련 언급이 나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보도로 보이는데 어제 미사일이 신형 전술유도 무기라고 밝혔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지도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네, 또 어제 도발이 남측을 향한 무력 시위라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이 최신 무기 반입과 군사 연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기로 약속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냐며 미국을 비난하기도 했죠.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북한 매체 언급이 있었다는 이 내용을 방금 전 전해드렸고요. 이 속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비핵화 협상을 위한 북미 간 조속한 실무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북미의 신속한 실무협상 재개를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출근길 중부지방의 호우가 비상입니다.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모레까지 300mm 이상의 폭우가 더 예보돼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야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장맛비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도 이제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비교적 잠잠했던 장맛비가 출근길이 되니 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빗줄기가 어찌나 강한지 우산을 쓰고 있어도 온몸에 비가 다 맞을 정도인데요. 레이더면을 살펴보시면 좁은 띠 형태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서해안 쪽으로도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경기 지역에 이어서 서울에도 새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이 되니까요. 출근길 여유를 갖고 서둘러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그밖에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천안에는 134.3mm, 인천에 112mm의 비가 내렸고요. 철원 동송읍에도 벌써 1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비는 중서부 지역에 집중되겠습니다. 일요일 밤까지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는 8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영동과 전북, 경북 북부의 많은 곳은 120mm 이상, 그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80mm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장맛비는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일요일 밤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중서부 지방은 4일간 폭우가 더 예보돼 있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또 주말 동안 계곡이나 하천 물이 범람할 수 있으니까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구미형 일자리도 탄생했습니다. 어제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게 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구미형 일자리 협약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 지난 1월 광주에 이어 반년 만에 경북 구미에서 두 번째 성과를 올렸습니다. 지자체와 손잡은 LG화학이 구미에 5천억 원을 들여 2차 전지 소재인 양극재 생산 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팎으로 좋지 않은 조건 속에서 구미가 경제 활력의 돌파구를 제시했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투자를 결정한 기업은 물론 선뜻 합의에 나선 노동계와 시민사회, 관련 지자체에도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핵심 소재의 국산화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시점에서 이번 합의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거라며 일본 수출 규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핵심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국가적 과제인 지금 구미형 일자리 협약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바라는 산업계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광주와 구미의 일자리 사업이 국내 신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음 목표도 내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북과 강원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확산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확실하게 설명했고 제3국의 많은 지지도 얻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 언론의 시각은 좀 달라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WTO에서 맞붙은 일본 정부는 일단 우리 측 발언을 깎아내렸습니다. 韓国は基本的には従来の主張を繰り返していたと思いますけれども 그간 수도 없이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자신들의 주장은 스스로 추켜 세웠습니다. 過去のそういう問題とはまた関係のないものであるとこれは輸出管理制度に基づく措置であると 이사회에서 다른 나라들의 발언이 없었던 이유는 한국이 WTO에서 논의할 거리도 안 되는 일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라는 아전인수식 생각도 드러냈습니다. 韓国の議題として登録したため議論が行われましたが日本と韓国以外の加盟国からの発言はなかった。 일본 정부는 이사회 당일 제3국 관계자들을 점심에 초청하는 등 설명을 반복했더니 반응이 엄청나게 좋아 보람이 있었다고 자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이 직접 만난 제3국 관계자들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It's up to the both parties to arrange an agreement. The Korean statement was very passionate. It looked like Japan is the one that initiated that dispute. 더 나아가 일본 민영방송 TBS 기자는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日本がトランプ政権が取るような政策を行いとても残念だ。否定はしているが、これは徴用工問題の報復措置だと厳しい声を聞くこともありました。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일본 기업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연일 일본 언론에 보도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언론에 대한 압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수출 규제라는 표현을 쓴 NHK 기자에게 그런 표현을 쓰지 말고 수출 관리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지적한 사실을 스스로 트위터에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할지에 대한 결정을 늦게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일본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을 뜻하는데 일본이 수출 규제 후속 조치로 강요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다만 휴가 중인 아베 총리가 다음 주 복귀하는 데다 화이트리스트 법령 개정 의견 수렴에 3만 건 넘는 의견서가 접수된 점 등을 감안하면 결정 시점이 다음 달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방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는 러시아와 실무 협의를 벌였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주면서 러시아를 압박했는데요. 러시아 정부가 어떤 공식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이틀 뒤 국방부는 러시아 무관 대리를 불러 실무 협의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 군용기의 항적을 포함해 구체적인 자료를 전달하며 영공 침범에 항의했고 러시아 측은 본국에 전달해 확인하겠다는 반응만 보였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우리 측에 공식 전문을 보내 영공 침범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오히려 한국 공군이 위협 비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러시아 무관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방부나 청와대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을 한 러시아 무관도 직접 이번 실무 협의에 참석했지만 왜 입장이 바뀐 것인지에 대한 별도 설명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일개 무관의 발언을 확인도 안 하는 바람에 청와대가 망신을 당했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나절 만에 러시아의 입장이 바뀌면서 결국 우리 청와대만 망신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러시아가 한국 공군의 대응을 공중 난동으로 표현하는 등 뻔뻔한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쓰는 얘기입니다. 외교상 쓸 수 없는 그런 언어죠. 아주 천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등을 두고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높지만 추경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등 여러 현안이 꼬일 대로 꼬여 있다는 점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개혁을 이뤄달라고 당부했고 윤 검찰총장은 검찰권이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이라는 걸 명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은 검찰이 좀 근본적으로 이렇게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 검찰의 행태 이렇게 청산하고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렇게 국민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이렇게 주인으로 받드는 그런 이제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공수처 설치라든지 또는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의 어떤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뭐 정부든 또는 뭐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리권 들어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은 그 본질에 더 충실하고 그리고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쳐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이 헌법 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과 정태호 일자리 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을 오늘 교체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수석 비서관에 대한 인사 발표가 오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에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수석은 다음 달 개각돼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될 전망이고 정태우 수석과 이용선 수석은 내년 총선에서 각각 서울 관악을과 양천을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YTN은 최근 국내 여객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유독 선박의 안전관리 책임자만 승객들의 폭행에 대비한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 운항관리자를 다짜고짜 폭행한 승객. 처벌은 고작 벌금 100만 원뿐이었습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계시는 선원에게 이제 그 차가 약간 위협을 가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마셔라라고 처음에 조금 이렇게 했는데 네가 뭔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래갖고 철도나 항공기 등 다른 교통수단의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처벌을 받지만 유독 선박만 그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YTN 보도 이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운항관리자나 승무원 등을 폭행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으로 보호받고 있는 버스나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 종사자와 형평이 맞지 않고 승객들의 인식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수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정부 입법을 거쳐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년 넘은 포말, 즉 거품 소화기가 여전히 선박에 비치돼 있다는 YTN 보도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현행법상 분말 소화기는 10년이라는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선박 화재에 주로 쓰이는 포말 소화기는 기한 규정이 없는 상황. 문제가 있죠, 당연히. 아마 차춤 이러한 소화기뿐만 아니라 소방 관련 용품들이 내용 연수를 통해서 이제 관리가 돼야 돼요. 해수부 관계자는 포말 소화기의 사용기한이나 용기 점검 등 현재의 법이나 고시를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9.1초등학교 과학실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포르말린이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과 교사 등 1,200여 명이 학교 밖으로 대피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자가 병을 옮기다가 깨트려 포르말린 300ml가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 스태프 2명을 각각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재환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강 씨를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9일 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서 부진한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핵심 소재와 부품 관련 기술 기업의 세금을 낮추는 등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에 일본 수출 규제라는 돌출 변수까지 등장하며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정부가 부진한 기업 투자를 늘리고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반도체 생산 설비 등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기업의 투자세 공제율이 내년 1년에 한해 상향 조정됩니다. 대기업은 2%,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5%와 10%로 높아지는데 기업들은 5,300억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투자 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가속 상각 제도가 올 하반기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대기업의 가속 상각 설비 투자 적용 범위가 생산성 향상 시설 등으로 확대되고 중소 중견기업은 상각 범위 한도가 75%로 상향됩니다. 내년에 1,000억 원의 법인세 이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대기업의 일반 R&D 공제율이 2%인 반면 신성장은 대기업 R&D 공제율이 20에서 30%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대기업은 올해 대비 5년간 누적으로 2,062억 원,
중소기업은 2,802억 원의 세금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법인세 경감 규모는 5년간 누적으로 5,463억 원에 달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1년 연장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세액 부담이 증가하는 최대 주주의 보유 주식 상속 증여 시 할증 평가 제도가 개선됩니다. 할증률이 하향 조정되고 지분율에 따른 차등이 폐지되며 중소기업 할증 배제가 영구화됩니다. 지주회사의 현물 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 특례가 2022년부터는 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로 바뀌게 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2천만 원으로 설정돼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한도를 최대 2천만 원으로 설정해서 연간 총급여가 3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내 한의학 연구진이 간단한 뇌파 측정으로 치매 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사전에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65살 이상 치매 환자는 약 75만 명.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셈입니다. 기대 수명이 늘면서 대표적인 퇴행성 신경질환인 치매는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치료제는 증상을 완화,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완치가 어렵다 보니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치매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뇌파 측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조혈이놈 상태를 보면은 주파수도 저주파로 내려가고 파워 스펙트럼도 좀 더 이렇게 저주파 쪽에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점을 잘 파악을 하면 인지기능 저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치매 진단을 위해서는 2시간이 넘는 설문과 자기공명 영상장치,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뇌 척수액 등을 추가로 검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수고 대신 이마에 밴드 형태로 된 뇌파 신호 분석기를 착용하는 것으로 치매 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준비 과정 없이 간단하고 빠르게 저비용으로 치매 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어 향후 시장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이미 경남 의령군 복지사업인 뇌노화지도 구축사업에서 500여 명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거쳤습니다. 향후 인공지능 한의사 기능에 일상 생활 속 공간에서 치매 위험도를 알려드릴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건강한 고령화 사회와 한의학 연구의 세장을 연 이번 연구 논문은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형량도 모두 33년에서 32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유럽이 불볕더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가 섭씨 42.6도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벨기에와 독일, 네덜란드도 40도 이상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박희청 기자입니다. 파리 에펠탑 부근에 있는 분수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물속에 뛰어들어 더위를 식히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휴가를 맞아 파리를 찾은 외국 여행객들도 더위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We have bottles of water with us, and we put sunscreen on them all the time, and we try to stay in the shade, like I just was. 프랑스 기상청이 발표한 어제 파리의 낮 최고 기온은 42.6도. 1873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파리 시청 앞 약국의 온도계는 43도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C'est la première fois. Je suis en métropole depuis à l'âge de 6 ans. J'ai grandi en métropole, mais c'est la première fois que j'ai vécu ça. 높은 기온으로 원전의 냉각수가 과열될 우려가 있자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소 한 곳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프랑스의 이웃 국가인 벨기에도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폭염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40.6도를 기록하며 186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독일의 니더작센주 링겐도 독일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인 42.6도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은 그런데 지역의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고온 현상이 계속되면 바이에른주의 원자로 2기를 추가로 가동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네덜란드도 40.4도를 찍으며 75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서유럽 곳곳이 불볕더위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조선중앙통신은 거듭된 경고에도 군사훈련을 강행하려는 남한 군부 호전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를 벌였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여전히 대화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선 대북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우대 적용 국가에서 제외할지를 이르면 오늘 가기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음 달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휴가가 변수인데 함께 다음 달부터 이어질 광복절과 일본 정부 개각, 일왕 즉위 등 주요 일정이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와 군산중앙고,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동의해서 일반고로 전환할지 오늘 발표합니다. 상산고는 이미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든 법정 싸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미사일 발사는 자신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측이 군사 연습을 강행하는 데 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도했다고도 공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환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아침 어제 있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신형 전술 유도무기 위력 시위 사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조직하고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어제 발사와 관련해 자신들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측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앙통신은 이번 발사가 일부 세력에게는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심어주었을 것이라고 말해 우회적으로 미국도 겨냥한 발사였음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첫 번째 발은 430km를 비행했고 두 번째 한 발은 690여 km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발사 도발에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해결과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 취임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과 외교적으로 나아갈 길과 협상을 통한 해결책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도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대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또 지지부진한 북미 실무 협상 재개에 대한 희망도 나타냈습니다. That we want to have diplomatic engagement with the North Koreans, and we, continue to urge the North Koreans to resolve
all of the things that the president and that Chairman Kim have talked about. 국무부는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고 제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환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대북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드마키 상원의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이 나쁜 합의로 이끌려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대북 추가 제재와 최대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발사 도발에 트럼프 정부는 경고와 함께 신중한 대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미 모두 협상 재개를 원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양측은 치열한 신경전 속에 실무 협상 재개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할지에 대한 결정을 이달이 아닌 다음 달에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휴가라는 변수 때문인데 다음 달 이후에도 광복절과 일본 정부 개각, 일왕 즉위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일본이 정한 전략 물자에 대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 나라를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빼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24일까지 3만 건 넘는 의견서가 접수됐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의견을 검토한 뒤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가의에서 통과시키는 시점이 이르면 26일도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베 총리가 여름 휴가를 떠나서 복귀하는 시점이 다음 주인데다가 법령 개정 의견 검토에 30일 넘게 걸리는 경우도 3분의 1 정도나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한 관측입니다. 실제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추가 보복에 나선다고 해도 일본이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1120개 품목 전부를 한꺼번에 막을지도 변수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결에 중요한 변곡점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전후로 양국 정부가 내놓을 입장에 따라 이후 진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9월 초로 예상되는 일본 정부의 개각에서 어떤 진용을 갖출지도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10월 22일 일왕 즉위식은 일본 입장에서는 반세기 만에 맞는 중대 정치 행사라 한일 갈등 국면을 끌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추가 보복이 이루어질 시기와 정도, 이후 일본의 주요 정치 일정 등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외교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형 마트와 편의점들이 일본 맥주 할인 행사와 신규 발주를 중단했습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한 데다 최근 일본 맥주 매출이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 주류 냉장고에서 4캔 10,000원이 표시된 할인 가격표와 행사 안내장이 줄줄이 제고됩니다. 지난해 기준 편의점 맥주 1위인 아사히를 포함해 삿포로와 기린 등 일본 맥주들이 대상입니다. 여성들에게 인기인 탄산주까지 일본 술 10여 종이 각종 할인 대상에서 앞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CU는 물론 GS25와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가세했습니다. 일본산 주류뿐 아니라 코젤과 필스너 우르켈 등 일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제품까지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편의점으로서 국민 정서와 가맹점주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가맹점주와 고객의 선택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판매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사실상 일본 맥주에 대한 신규 발주가 멈췄습니다. 롯데마트는 가장 많이 팔리는 일본 대표 맥주 6종에 대해 발주가 중단된 상태라며 더 이상 수입업체에서 사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6종 상품에 대해 판매 저조에 따라서 재고가 늘어나면서 자동 발주 시스템에 의해서 신규 발주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일본 맥주 재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번 주부터 사실상 신규 발주가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매장에 들어와 있는 상품은 계속 판매되고 있어
발주 중단이 당장 일본 맥주 판매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의 반 타의 반이지만 개별 점포가 아닌 유통업체 본사 차원에서 일본 상품 불매 운동과 관련한 조치가 처음 이뤄지면서 업계 전반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합의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가 다음 주 첫 실무회의를 갖습니다. 여야 5당 사무총장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만나 비상협력기구 구성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기구에 어떤 인사들을 참여시킬지 여야 간의 이견을 보여 최종 출범과 본격 가동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된 뒤 첫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지각하거나 불참했습니다. 회의 일정이 늦게 공지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급기야 홍영표 위원장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직접 보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이 선임된 뒤 처음으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여당 의원석이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원래 민주당 김종민 당사가 좀 늦어요. 논산에서 와서 그 이해가 안 돼. 나 부산이거든요. 부산은 비행기잖아. 비행기가 빠르잖아. 인내심에 달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정치개혁특위를 바라보는 여야의 확연한 표식이거든요. 이게 민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민주당은 관심이 없는 거니까 계속 떠났으니까 건들지 마라. 이 안에 숨겨대지 마라.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지각에 난감해진 홍영표 위원장, 전화를 걸어서 다급하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일단 오세요. 결국 공지된 시간보다 15분을 훌쩍 넘겨 개의된 회의는 반쪽짜리로 시작됐습니다. 뒤늦게 김종민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도착하긴 했지만 홍 위원장은 대신 사과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락이 좀 원활하게 되지 못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출석이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해서 당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징계를 받을 사람은 나경원 원내대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처신은 원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가식적인 리더십이기 때문에 정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행위에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은 저 박순자가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김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 하이도를 찾아 하이도 선언을 발표하고 서해안 벨트와 수도권을 총선 전략 지역으로 정하고 제3당의 지위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정동영 대표와 박주연 최고위원 등 당권파와 일부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비당권파가 참여하는 변화와 희망에 대한 정치는 다음 달 별도로 김 전 대통령의 생가 방문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 출근길 수도권 지역에 집중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발달한 장마전선이 수도권과 강원 북부, 충남 지역에 위치해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10에서 40mm의 세찬 장대비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호우 경보가,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충남 북부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호우로 인한 침수까지도 우려되니까요. 오늘 출근길은 시간 여유를 넉넉히 잡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젠 주로 충청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천안에 13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요. 오늘은 수도권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강화도의 현재 누적 강우량이 112.5mm입니다. 서울은 11.5mm인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중서부 지역에 8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영동과 전북, 경북 지역은 많게는 120mm의 큰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남부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 사이 내리는 집중호우에 피서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서부를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계속해서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천이나 계곡의 물이 갑자기 불어나거나 산사태, 침수 등의 피해가 날 수 있으니까요.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최근 충주에서 속옷보다도 더 짧은 바지를 입은 남성이 논란이 됐죠. 이번엔 벌거벗은 30대 남성이 대낮에 8차선 대로를 뛰어다니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도 한복판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경찰을 피해 도망다니는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입니다. 저기 옷 벗고 도망가고. 서울 사당역 부근 8차선 대로에서 37살 A씨가 속옷까지 다 벗어던지고 차도로 뛰어든 겁니다. 알몸 질주는 7분가량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한 남성이 대로변에서 옷을 벗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파출소에 잡혀와서도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소지품에서는 명문대 학생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범행 동기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충북 충주의 한 카페에 속옷만 입은 남성이 나타났다며 한때 SNS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속옷이 아니라 아주 짧은 바지라고 확인돼 경범죄 처벌은 어렵다고 결론 났지만 공공장소에서 남성이 과도한 신체 노출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당분간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 아우디와 중간 판매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주 123명이 폭스바겐 그룹과 중간 판매 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매매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청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79명의 차주에게 각 156만 원에서 최고 584만 원까지 모두 2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으로 9억 원이 넘는 상가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 소형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세액 감면율이 축소됩니다.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오는 2022년부터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은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서 양도소득 금액이 계산됩니다. 주택 면적이 더 큰 상가주택의 양도 차익이 30억인 경우 현재는 양도세가 1억 6천만 원 정도지만 개정안은 2배가 훌쩍 넘는 4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정부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정부의 이런 계획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강원도 원주와 춘천에서 1차 의료기관에 의한 원격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노인요양시설에서 의사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사이의 원격 진료만 가능합니다. 앞으로 민간 의료기관이 환자를 상대로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다만 원격 의료 대상을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격오지에 살고 있으며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는 재진 환자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 같은 원격 진료 허용은 현행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법적 소송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시작한 원격 의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모든 회원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의사협회는
다음 달 전국 의사대표자 대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강원도 지역의 원격 의료 허용을 의료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원격 의료가 시행될 경우 1차 의료기관들이 유명무실해지고 폐업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의료 접근성은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며 원격 진료 정책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를 풀어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규제 특구 정책이 원격 의료 허용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마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 심의를 마쳤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마지막 동의 여부만 남았는데 오늘 오후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80점에서 0.39점이 부족해 탈락한 상산고. 자사고로 남을지 일반고로 전환할지 상산고의 운명은 이제 발표만 남았습니다. 교육부는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인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심의했습니다. 또 경기 안산 동산고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전북 군산 중앙고에 대한 심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 싸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상산고 측은 이미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또한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쟁점은 전북교육청만 기준 점수가 다른 시도보다 10점 높은 80점이란 점입니다.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학교 측과 평가 기준 점수는 자신의 권한이라는 김 교육감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사고 탈락 위기에 놓인 학교들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청문 절차를 마친 서울 지역 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고도 다음 달 초 교육부의 최종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들 역시 지정 취소 시 법적 투쟁이란 방침을 세워두고 있어 자사고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유길입니다. 올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리고 봉오동 전투 승전 100주년을 기념해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를 그린 대형 음악극이 무대에 오릅니다. 이교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전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 같지. 일제강점기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에 첫 대승을 거둔 봉오동 전투.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은 당시 일본군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라는 홍범도가 왔다고 하면 그놈들 기전초풍할 겁니다. 다음요. 음악극 극장 앞 독립군은 홍범도 장군의 영웅적 활약보다 인간적 면모에 초점을 맞춘 작품입니다. 그가 말년에 카자흐스탄 고려극장 수위로 극장을 지키다 생을 마감한 기록을 토대로 50여 년의 시공을 오가며 숱한 실패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일상 속 영웅을 그렸습니다. 진정한 영웅이란 성공의 순간보다는 실패의 순간, 그 이후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탄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은 세종문화회관 사상 처음으로 서울시 예술단 9개 단체가 모두 참여한 합동 공연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무려 300여 명이 뭉쳤어요. 아마 세종문화회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공연물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악과 창극, 뮤지컬과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장르를 하나로 엮었고 국중 노래는 대중가요에서 국악재즈 등을 넘나듭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이번 예술적 융합 실험을 계기로 산하예술단의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레퍼토리 작품 개발에 꾸준히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강다니엘이 어제 워너원 공식 개최 6개월 만에 팬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소속사와의 분쟁에도 수십만 장의 앨범 선주문량을 기록하며 여전한 파급력을 자랑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시 내게 call me, 너는 지금 어디에
가수 강다니엘이 새 앨범 컬러 온미로 선주문 45만 장을 기록하며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색을 찾아가겠다는 포부를 담아 수록곡 4곡의 작사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가진 색깔에 무한한 가능성을 열고 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무대와 또 좋은 곡들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타이틀곡 뭐해는 밝고 몽환적인 분위기에 쉬운 포인트 안무가 있는 곡입니다. 프린스 등 유명 팝스타의 퍼포먼스를 만든 해외 안무가들과 함께 작업하며 무대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런 강다니엘의 모습이랑은 외관적으로도 당연히 뭔가 비어 보일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게 이제 제가 헤쳐나갈 문제이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해체 후 활발한 활동을 해온 다른 워너원 멤버들과 달리 강다니엘은 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분쟁으로 주춤했습니다. 지난 5월 법원은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강다니엘은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솔로 데뷔를 준비했습니다.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활동이 독자적으로 가능하다는 법적 판단을 듣고 그리고 많이 기다리셨을 팬분들을 위해서 활동을 결심하게 된 거고요. 하지만 전 소속사가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아온 강다니엘이 오랜 시간을 기다린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 메이킨. 계좌 확인해줘. 은행과 기술이 스마트하게 한 편이 된 NH 스마트 뱅킹 원업. 은행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편하게. 저와 한편 하실래요? 은행을 은행보다 스마트하게. NH 스마트 뱅킹 원업. 나는 그룹웨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던 그룹웨어는 다릅니다. 기업의 모든 정보가 모여 연결되고 모든 구성원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언제 어디서나 협업하도록 돕습니다. 나로부터 기업은 업무 효율을 통한 기업 잠재력 극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도전이기에 가능한 그룹웨어 비즈박스 알파입니다. 도전과 상의하세요. 도전. 어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남측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이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조직하고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아침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신형 전술 유도무기 위력 시위 사격을 직접 조직 지도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어제 미사일 발사가 북측에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 강행에 열을 올리고 있는 남측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앙통신은 이번 발사가 목적한 대로 일부 세력들에게는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심어주었을 것이라고 말해서 우회적으로 미국도 겨냥한 발사였음을 내비쳤습니다. 밤사이 북한 지역으로 올라갔던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중부 지역의 호우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을 기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일요일 밤까지 80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심한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산사태와 침수 등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선의 도읍지기도 했던 서울은 그만큼 역사가 풍부한 곳이지만 성장이나 거대 도시 이미지만 강조돼 왔습니다. 그런데 소소한 서울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94년 6월의 어느 날 서울 명동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17.9도, 서울에는 안개가 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쁘게 출근하고 시원한 콩국수 아니면 철판 볶음밥으로 점심을 때웁니다. 서울 명동의 하루를 편집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얼마 되진 않았지만 볼 수 없게 된 풍경들을 이제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옛 북부지방법원 건물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리모델링한 서울생활사 박물관입니다. 전체 4개 층 가운데 기획전시실을 제외한 3개 층이 개관했습니다. 서울 가족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그 모습으로 살게 됐는지를 좀 이렇게 자세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 인터뷰 중심으로 해서 좀 시민들의 이제 그 기억과 추억을 좀 담는 그릇의 역할을. 1층의 주제는 서울 풍경. 한국전쟁 직후 폐허와 재건이 혼재하는 1950년대, 또 1960년대에서 80년대 안정기의 모습입니다. 2층의 이야기는 서울살이. 서울에서 성장하고 결혼하고 또 아기를 낳아 기르는 서울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3층의 주제는 서울의 꿈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내 집 마련의 꿈. 열성을 넘어 극성 수준이던 자녀 교육의 꿈이 펼쳐져 있습니다. 처음 만나고 사랑을 맺은 해방 이후 고도 성장기를 관통하며 인구 1,000만 명에 육박하는 메가시티로 성장한 서울. 학생이 80명 넘는 콩나물 교실에서 공부하고 연탄불로 추위를 녹이면서 서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특히 국민소득 3만 달러 세대에게 뜻깊을 것 같습니다. 예전의 서울과 우리 가족의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경찰은 최근 컴퓨터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킨 뒤 데이터를 복구하려는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겐드크랩 랜섬웨어가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사이버 위협 보고서에서 경찰 출석 요구서 등을 사칭한 이메일로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어제 통영시 도남동 앞바다에서 구명조끼 착용 해상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해경은 캠페인에서 선박 화재 상황을 가정한 탈출 훈련을 직접 선보여 구명조끼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해상 사고 때 배 안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유입되는 해수로 탈출이 어려울 수 있다며 선내를 벗어난 뒤에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무인 항공 살포기 사용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과 비용 모두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김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전의 농촌 들녘의 병해충 방제 풍경입니다. 동력 분무기를 직접 메고 농약을 쳤는데 경운기 동력으로 줄을 연결해 뿌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농약 중독이 농민의 직업병이 되다시피 하면서 요즘은 무인 항공 살포기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약을 8리터씩 실은 드론이 떠오릅니다. 동력 분무기로는 1헥타르 방제에 1시간이 걸리고 골고루 뿌려지지도 않았는데 드론은 불과 10분 만에 끝냅니다. 익산까지 가서 하루를 빼야 되는 어려움과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현장 검증 서비스로 인해서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농약을 뿌리는 기기 보급이 늘면서 살포 성능과 안전성 기준이 필요해지자 찾아가는 현장 검정에 나선 겁니다. 현장에서 시험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뿌려지는지 안전한지 이런 것들이 농민들이 보는 상태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직접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이런 현장 검증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한 해 검증하는 농업기계는 100여 건. 재단은 앞으로 농업용 로봇이나 정보통신기술 활용 기자재를 정확하게 검증해 믿고 쓸 수 있는 농기계가 보급되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도 면허를 따려면 실기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방안을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공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 기준 강화와 함께 규격도 크레인의 수평팔 길이가 최대 40에서 50m를 넘지 못하는 등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등록된 소형 타워크레인 1,800여 대 가운데 43%가량이 소형 타워크레인 범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녁 축구팬들에겐 불금을 더 설레게 하는 대결이 있습니다. K리그를 대표하는 우리 선수들과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날두가 맞붙습니다. 6만 석이 넘는 좌석은 이미 매진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이동국, 박주영, 김보경 등 K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모였습니다. 빗속에서도 선수들은 밝은 분위기 속에 공을 주고받으며 손발을 맞춥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날두와의 대결. 친선 경기지만 선수들은 한치의 양보 없는 승부를 다짐합니다. 처음 모여서 훈련을 하지만 그래도 대등한 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팬들한테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휘어질지 모르는 무회전 프리킥에 갑자기 뛰어올라 구석에 꽂아넣는 헤딩슛까지 프리시즌에서조차 연속골을 넣고 있는 호날두를 막아야 하는 수문장 조현우의 부담은 적지 않지만 팬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호날두가 공을 차든 누가 차든 항상 저는 100% 좋은 모습으로 이제 나올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아마 팬분들께서도 그런 의미로 저를 이렇게 뽑아주시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코치와 선수로 호날두와 인연을 맺은 모라이스 감독의 감회는 더욱 특별합니다. 상대팀 선수로 만나는 호날두는 여간 까다로운 상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Nestes jogadores de classe mundial é difícil encontrar ponto menos forte, porque ele é um jogador muito positivo, mesmo com faltas, não é jogador. 지난 1996년 국가대표팀은 유벤투스와의 친선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유벤투스 역시 23년 전 한국에서 기록한 대패를 씻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6만 5천석 좌석이 조기에 매진된 가운데 이곳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K리그와 유벤투스 선수단 또 관중들의 열기로 가득 찰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후반기가 오늘 재개됩니다. SK의 독주를 2, 3위권 키움과 두산이 얼마나 견제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균 자책점 1위의 탄탄한 마운드와 필요할 때 터지는 장타를 앞세워 SK는 전반기 여유롭게 독주했습니다. 올스타 전에서도 한동민, 로맥 등이 상승세의 팀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개인상까지 독식했습니다. 2위 키움과 격차도 6게임 반, 한국 시리즈 직행 확률을 80% 가까이 올려놓으면서 내심 통합 우승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후반기부터가 이제 정말 체력적으로 부분이 이제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몸 관리 잘해서. 올스타전 휴식 없이 훈련에 매진했던 키움은 후반기 시작과 함께 선발 안우진과 이승우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천군만마를 얻게 됐습니다. 무릎을 다쳤던 서건창까지 합류 예정인 만큼 7월 최고 승률팀의 기세로 SK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I mean, we always have to worry about injuries. I think a lot of guys stepped up, and I think our standing here, second and third, pretty shows how well we played. 줄곧 2위를 달리다 휴식기 직전 KT의 3연패를 당하며 주저앉은 두산은 지난해 다승왕과 홈런왕인 후렌코프, 김재환의 활약이 절실합니다. 퇴출 위기에 놓인 후렌코프의 반등과 함께 한때 4번 자리까지 내줬던 김재환이 한 방이 살아나야 반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야구 선수가 잘하고 싶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장마와 태풍이 물러가는 후반기 초반 선두권 레이스. 어느 팀이 8월 무더위를 극복하느냐도 전력 외 변수로 꼽힙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오늘 출근길 수도권 지역에 올해 들어 가장 강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7시 10분에 기해서 서울에 올해 첫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경기와 강원 북부에도 호우경보가, 영서와 충남 북부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입니다. 강하게 발달한 장마 전선이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 북부 쪽으로 위치해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10에서 4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서쪽에 보이는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수도권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넉넉히 잡고 출근길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젠 주로 충청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천안에 13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는 강원도와 또 수도권 지역으로도 누적 강우량이 빠르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까지 중서부 지역에 8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 전북 지역은 많게는 12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남부와 제주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말 사이에 내리는 집중호우에 피서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서부를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하천이나 계곡에 계신다면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 8시에 이어집니다.